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최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03회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론 먼저 풀이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 시험장에서 먼저 풀면 안 되시죠? 실기를 모두 푸신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이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문제풀이의 순서상으로는 이론을 진행하고 그 다음 실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유형자산 취득원가 취득했을 당시에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 혹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다고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거는 취득원가이고 또 어떤 거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토지를 취득을 한 다음에 건물을 취득을 하죠.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해당 건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거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당연히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별도로 구분해서 안분 계산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쩌다가 구입을 한 거고 그거를 철거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 철거 비용까지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옳은 표현이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설치비라든지 시운전비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수선비라든지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와 같이 취득과 관련된 공과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취득 당시 내가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불한 거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봅시다.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유형자산인 거죠. 뭐 건물이라고 칩시다. 건물을 취득을 하면은 우리 취득록세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겠죠?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봅시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와 동일하게 취득세라고 하는 것을 국가한테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 건물 혹은 뭐 차량 운반구가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이와 같은 뭐 공과금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3번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번이 오답이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지금 보시면은 같은 세금이기는 해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취득록세를 제가 예를 들었고 네 번째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이기는 한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어떠한 자산, 여기에서는 토지를 예를 들었죠. 토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토지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세금과 공가라고 비용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옳은 답은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자산부채 자본 순서대로 이론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본이라든지 원가 파트에 약간 힘을 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문제를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번 패스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렇죠. 내가 발행한 주식을 본인이
또다시 취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주식은 자본의 그 4가지, 5가지 그 분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이를 처분할 시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라고 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 잉여금 성격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 2번째, 감자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감자 차익이라든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등과 같이 어떠한 자본 거래를 한 이후에 플러스 잉여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항목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감자 차익을 먼저 상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 차손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는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으로 두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번을 틀린 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이시키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4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자차손, 감자차익도 우선 상계시키지만은 그 동그라미 4번째,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과금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선 상계시키고 그래도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를 할인 발행 차금이다 보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는 거 이거는 글쎄요. 2번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2번은 감자차손을 자본 조정이 아닌 자본 잉여금으로 두었기 때문에 오답이 된 거죠. 그러면은 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우리 그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파트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은 진짜 순수하게 현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통 예금을 그 2번째 예로 두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글쎄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그러한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이와 같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2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미국 달러화 지폐 100달러? 이거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지만은 미국 화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500만 원. 이는 그 보통예금 2번째 항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받으러움 1천만 원. 이거 지금 보시면은 받으러움이라 하면 내가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는데 그와 관련된 대금을 지금 당장 받지는 못하고 일정 기한 이내에 뭐 지급을 하겠다라는 어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 받으러움의 경우에는 뭐 자산입니다. 근데 만기가 도래했대요. 이건 거의 현금과 유사하겠죠. 채권이긴 하지만은 현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그라미 3번을 현금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상한일이 1년 내인 단기대여금 1천만 원. 지금 보시면 상한일이 3개월이 아니에요.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1년 내긴 하기 때문에 뭐 유동자산이겠지만은 이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류해야 되죠? 당자자산? 당자자산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동그라미 4번이 오답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 4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좀 외우고 계신다고 하면은 4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매출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에서 일단은 뭐든지 매출액에서 시작을 하겠죠. 매출액에서 어떤 걸 차감을 하죠? 상품이라고 하면은 상품 매출
원가,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 매출 원가 등과 같이 해당 제품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원가들을 우리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이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죠. 영업이익을 구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어떤 걸 차감해야지 나오는 것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인 거죠. 근데 저는 뭐 판관비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판관비를 차감해야지만 비로소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영업이익이라 함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까지 차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후 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리가 조금 뭐하니까 왼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에서 도대체 뭘 차감해야 되지? 뭐가 나오느냐? 영업의 수익 비용이죠. 어떤 것들이 예로 있을까요?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익 기부금 성격들이 영업의 수익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것을 차감해야지만 비로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당연히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야지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4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매출 총이익에 해당하는 거는 1억에서 5천만 원을 차감을 하니까 5천만 원 남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판관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판관비라고 하면은 800번대 비용을 말하를 하는 거잖아요. 접대비라든지 그 오른쪽에 있는 차량 운반구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5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차감을 해서 4,400만 원이 우리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상으로는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의 수익은 증가시키고 비용은 차감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영업의 수익은 없어요. 비용이 있죠. 기부금이라든지 잡손실 등과 같이 어떠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건 아닌데 어쩌다가 발생한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회공헌을 위해 가지고 기부금을 지출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다가 우리가 뭐 폐기물, 처리 손실 비용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용으로는 뭐 마이너스 300을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4,100만 원을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기 순이익도 뭐 동일하게 뭐 4,100이라든지 아예 보류를 하거나, 지금 4번의 답으로는 영업이익 4,400만 원으로 동그라미 3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5번 사채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사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와 같이 사채에 대한 문제가 이론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뭐 계산 문제라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패스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채 이론 문제 패스하기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한다. 이와 같이 사채를 발행하는 게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당연하죠. 뭐 찍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는 반드시 이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사채라고 하는 것은 발생했을 때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변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올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액면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고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내수중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이 현금의 발생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두는 거고, 우리 현금으로 실제로 들어온 돈을 우리 발행가액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차변 대본에 어떤 개정 과목 금액을 쓸 것인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채 발행 비용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한다. 왜냐하면은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현금의 지출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현금이 자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변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변에도 현금, 대변에도 현금 이와 같이 두 개 그대로 쓸 거예요. 상기시켜야 되니까 그냥 차변에 있는 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편이 옳은 편입니다. 1번은 맞는 편이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액면이자율을 예로 들어가지고 1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액면이자율이라고 하면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우리가 해당 사채를 발행하면은 너희들한테 매년 10%의 이자율을 줄게라고 표시한 거예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근데 10%보다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이 12%로 더 클 경우 우리 회사는 조금 불리하죠. 왜냐면은 은행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12%를 받겠지만은 우리 회사는 10%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증이 아니라 할인해서라도 우리가 해당 사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채를 발행하면은 이게 할인 발행 혹은 할증 발행인지에 따라 가지고 할인 발행이라고 하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이라고 하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와 같은 꼬다리 개정 과목이 파생이 돼요. 근데 이것은 사채 액면가액을 간접적으로 차감시켜주는 그런 개정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를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사채 할인 혹은 할증 발행 차금의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면은 시장이자율을 쓴다는 표현이에요.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액면가액의 그 금액가의 차익을 우리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바로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주식회사 하나의 실제 단기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이며 회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지금 비행기 A와 비행기 B를 각각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대한 언급은 각각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제조간접비는 이게 그냥 통으로 우리 회사는 지금 실제 발생한 비용이 120만 원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총액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에서는 어떤 걸 요구를 할 것이냐? 비행기 A의 단기총 제조원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 60만 원, 4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인 제조간접비에 대한 계산도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조간접비 이 120만 원을 A, B 중에서 어떻게 안분을 할 것인지 지금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안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비의 합계가 지금 150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비행기 A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라고 하면은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비율로 따지면은 한 20%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의 20%가 얼마일까요? 24만 원? 잠시만요. 지금 얼마인 거죠? 한 20%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만 원으로 제조간접비가 계산이 될 거고, 여기서 60만 원, 40만 원 더하기 24만 원 하면은 124만 원인데 제가 잘못한 거죠. 지금 문제에도 124만 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제조간접비가 12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하는데 비행기 A에서 발생한 게 60만 원인데 합계가 150만 원. 이게 잠시만요. 이거 계산기 좀 두드려 보야겠습니다.
60만 원 나누기 지금 150만 원 한번 해볼게요. 40%이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20만 원에서 40%를 하니까 얼마인 거죠? 24만 원에 곱하기 2니까 48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48만 원을 제조간접비로 합산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더하면은 148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암산을 못합니다.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봐야 되는데 암산에서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차례대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종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자료들 저는 이와 같이 T계정을 그려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모두 제공품과 관련된 T계정 계정 과목들이 나오고 있고 제공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라고 하면은 차변에 두어야 할 것이고 감소라고 하면은 대변에 둬야 되는 거겠죠.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기초 제공품이 지금 현재 3,000개 있다고 되어 있고 단기 착수량은 2,300개로서 지금 차변의 합계가 5,300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손이라고 하면은 200개인데 이게 비정상 공손하고 정상 공손이 합해진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안분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일단은 자료는 일단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말 제공품이 지금 1,100개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완성이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완성된 이 값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근데 지금 차변의 합계가 5,300개이고 공손품과 기말 제공품의 합계가 지금 현재 1,300개이기 때문에 완성된 제공품은 이번에 4,000개이구나 라면서 산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비정상 공손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은 정상 공손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문답 보시면은 전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3%이다. 완성품 수량의 경우 지금 현재 400개로 계산이 되었고 여기에 3%라고 하면은 120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개 중에서 120개는 정상 공손이고 그 나머지 80개는 비정상 공손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80개 2번으로 채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주식회사 세정은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6번에 살펴봤었던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공장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 거고 지금 8번에서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면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등과 같이 하나의 제품에 투입되는 원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가의 단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제품 개별로 원가 계산을 하자는 게 개별원가 계산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도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있다고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상과 실제로 구분을 하느냐? 이게 다 어떤 것 때문이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아니죠. 제조간접비 때문에 발생한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조간접비의 경우에는 제조간접비 이게 무엇이길래 제조간접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종 비용들을 모두 차감을 한 것이 이와 같이 1억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값이 다 합해진 이후에나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와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기말에서야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말 가서까지 기다리고 나서야지만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 제도일 것이고 우리는 제조간접비 기말까지 합산되는 거 그거 기다리지 못해. 그냥 몇 년 동안에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거 얼마만큼 발생했으니까 그 금액을 산출해서 표준적으로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인 거죠. 일단은 개별원가 계산의 제도에 의의 그 다음에 이것이 정상과 실제로 나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실제 노무 시간당 10,000원. 지금 보시면은
직접 노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1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시간. 이와 같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직접 노동시간 10,000원에다가 110시간은 100시간 어떤 것을 곱해야 될까요? 무조건 배부율은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예정 배부액은 이에 곱해지는 값은 실제 발생한 그 기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시간 곱하기 10,0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 거죠? 지금 100만원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예정 배부액은 100만원. 근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지금 140만원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이게 40만원 덜 된 거잖아요. 과소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통 부문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일단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이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건물 이와 같이 평수로 나눠져 있는 건데 A는 이 정도의 평수를 사용을 하고 B의 제품 사용하는 데에는 고작 이거밖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 제품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는 이만큼의 비용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B 제품에 사용된 제조간접비의 경우에는 겨우 이 정도 비용만 산출이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인 거고 2번 보실게요.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 당연히 A 제품의 B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종업원 복리후생비라고 하면은 당연히 종업원 수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보다 좀 더 명확하고 더 합리적인 배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옳은 표현인 거고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감가상각비 1번도 3번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인데 3번도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기계 점유 면적으로 안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 기계가 지금 이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A, B로 나뉘어서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건 아니겠죠. 이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 그 가동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기계 감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점유 면적이 아니라 사용 시간을 예로 드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번의 답은 3번으로 채택을 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전력 사용량 이것도 적합한 배부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9번 문제는 다 풀었고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 근데 그 중에서도 변동원가가 아니라 고정원가에 관련된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업도라는 이와 같은 X좌표는 모두 조업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Y좌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약간 다른 거죠.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총 원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표현이기는 한데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동원가인 거죠. 변동원가 중에서도 총원가로 했을 때 변동원가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조업도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원가는 동일해요. 이게 고정원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답은 2번으로 할 수 있겠고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업도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는 변동원가 중에서도 단위당 발생하는 원가를 표현을 할 때 3번과 같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겠고 4번은 무엇인가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가 증가하기는 하는데 단위당 원가가 원만하게 이와 같이 0부터 100까지 일정하게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이거는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래프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예 배제를 시킬게요. 그리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드디어 세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제외를 시킨다고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할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죠? 뭐 단기이든 뭐 장기이든지 간에 그 이자에서 그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뭐 당연히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지금 2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애누리래요. 그 다음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 그리고 할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제품을 팔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그 제품에 약간의 뭐 스크래치가 나 있다? 혹은 뭐 오류가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할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 그것을 애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공선품이 아니라 공선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품한 거. 3번의 경우에는 반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화를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할인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할인이 아니에요. 세일 그 할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5월 30일까지는 해당 금액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4월 중에 그 대금을 결제한다고 하면은 내가 뭐 2% 내지는 뭐 1%를 깎아주겠어라고 하는 게 할인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누리, 그 다음 환입, 할인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차감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1번부터 보실게요.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소비지국과 관련된 내용 맞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법은 생산지국일까요? 소비지국일까요? 소비지국인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부가가치 10%를 부과를 하는 건데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해외로 판매를 한다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법상 10%가 부과된 상태에서 물건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부가가치가 5%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10%가 붙인 상태의 금액에서 5%가 추가적으로 가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생산지국이 아닌 소비되는 이 미국의 5% 세율을 적용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혹시라도 미국에 판매를 할 때에는 영해세율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영세율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뭐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에 내가 재화를 판매를 하든 혹은 용역을 제공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용역이든 재화이든 외국에서 공급된다고 하면은 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죠. 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니 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는데 미국의 그 국세청하고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우리 서로 0% 세율 적용해가지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이러한 상호주의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옳은 표현인 거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표현인데 이거 맞는 표현인 거죠. 잠시만요. 이거 지금 볼게요.
2번이 답이었죠. 4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휠체어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휠체어. 장애인분이거나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휠체어 가격에서 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에서 이에 10%를 더하면은 1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 가격이 더 붙은 거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영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100만 원의 물건 가격에 대해서만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세율을 적용한 일부 물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번의 것은 정답인 거고 12번의 오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저희 4번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이게 무슨 말일까요? A로부터 B라는 사람이 물건을 받았어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우리 해당 제품 좀 가공 좀 해줘라고 하면서 원재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원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본인 돈으로 추가적으로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공을 하면서 그 재화까지도 어느 정도 본인이 용역에 제공도 하면서 재화도 공급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는 용역의 공급이냐? 아니죠. 새로운 재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화의 인도로 본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본인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정의 원재료를 투입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재화 인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의 전부 또는 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A로부터 수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건데 B라는 너한테 맡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원자재는 공급을 할 거야. 원재료는 공급을 할 거야. 근데 본인이 B라는 사람이 뭐 건물을 만들다가 뭐 창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샤시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원재료가 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원재료 어느 정도 가공을 합니다. 가공 단계에서 조금 본인이 건설 자재를 투입을 해요. 근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활 공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1번은 맞는 표현이겠지만은 4번의 경우에는 뭐 재화 인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2번, 3번 마저 보셔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 가공은 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옳은 표현인 거고요. 3번.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본인의 노하우 를 제공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용역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문제에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4번 마지막 줄 보시면은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건 용역이 아닙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센스로 풀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 13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오답률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이거는 종합소득세 그쪽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이와 같이 인적공제라는 걸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뭐 나이나 소득 요건 보지 않지만은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양가족 한 명당
이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을 건지 판단을 하는 건데, 나이 판정시를 한번 봅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소득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그 1년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번 맞는 편인 거고, 2번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이 따른다. 만약에 우리가 12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장애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비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요건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장애 이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의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으로서 산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일 전날의 상황이 따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는 살아 계셨어요. 근데 약간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12월 31일자에 사망을 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망한 자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사망한 자니까 이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느냐? 장애인과 똑같습니다. 치유일 전날의 상황,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사망일 전일이라고 12월 31일에 살아 계셨다고 하면은 이날 기준으로 우리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 충족을 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라도 당신이 그 365일 안에 껴있다고 하면은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일 상황에 따른다, 공제 안 해주겠다, 이건 아닌 거죠.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퇴직, 기타, 연금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로 읽어되어 있는 게 하나 껴있죠. 어떤 거죠?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 어떤 걸까요? 어떠한 근로자가 A라는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로자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퇴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근로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발생하는 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A라는 사람이 10년 근속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퇴직소득은 10년치에 대한 퇴직소득이거든요.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죠.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그 근로 시작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내가 누적적으로 발생된 금액인데 이것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세금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이것은 종합과세로 하지는 않고 분류과세로 종결합니다. 분류과세입니다. 똑같은 예로서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이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시점에 막 일했다고 해가지고 물건 팔았다고 해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거예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내가 이 해당 물건을 10년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10년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양도차익을 늘린 케이스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내가 10년간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분류과세로 적용한다라는 거 제가 1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옳은 답이 오답이 되겠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소득이 무엇일까요? 우리 근로자를 예로 들어 봅시다. 어떠한 A라는 사람이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급여명세서 보시면은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뭐 대변에는 4대 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전금액에서 세금을 차감을 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A가 받은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A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그 B라는 회사가 본인이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때 세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후 금액으로 주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B라는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원천징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됐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이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닌 거죠. 일단은 연말정산 등과 같이 종합소득을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기납부 이와 같이 내가 12번에 걸쳐가지고 소득세를 지급했다라고 해봐는 해당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서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소득은 포함할 수 없다. 오답으로 2번도 제끼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됐다고 해가지고 소득세법에서도 이게 감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영세율에서 발생한 것도 소득으로 보아서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3번도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4번 보실게요. 이게 정답이겠죠.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총수익 금액 얼마라고 할까요? 100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근데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오버하는 거예요. 15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50만 원이 지금 결손이 발생했는데 우리 그것을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네, 맞는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업소득도 있겠지만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도 있고 혹은 뭐 기타 소득도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에서 40, 기타에서 10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결손금을 충당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소득금에서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그런 결손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계가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에서 차감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이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1번부터 15번까지 이론 문제에 대한 해설 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무 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